박선옥은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베란다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은 참으로 따스했습니다. 손끝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 이 아파트에서의 하루하루는 고요했습니다. 64세. 은퇴한 지는 4년째였습니다. 35년간 중학교 국어교사로 살았던 그녀는 교단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책을 가까이 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문학 전집과 역사서들이 빼곡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읽던 책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응. 수진아, 무슨 일이니? 선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먼저 전화가 온 것은 설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단둘이 한정식 드시러 가면 어떨까 해서요. 선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 진호와 결혼한 지 5년째 수지는 항상 바빴습니다. 명절에도 일찍 자리를 뜨기 일쑤였고 전화도 아들을 통해서만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먼저 식사를 제안한다는 것은 당연히 낯설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니? 그냥요. 요즘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서요. 전에는 제가 좀 바빠서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수진의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선옥의 가슴 한쪽에서는 작은 경계심이 일었습니다. 교직 생활 35년 동안 그녀는 수천 명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거짓말하는 학생의 목소리 톤, 무언가를 숨기는 아이의 눈빛을 읽는데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혹시 정말 며느리가 마음을 바꾼 것은 아닐까?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알았다. 그럼 토요일에 보자꾸나. 네, 어머님. 제가 모시러 갈게요. 12시에 아파트 앞으로 나와 계세요. 전화를 끊은 뒤에도 선옥은 한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옷장을 열어 단정한 회색 재킷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대어보며 생각했습니다. 괜한 의심일지도 모른다고. 며느리도 나이가 들면서 달라질 수 있다고. 토요일 아침 선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고 연한 화장을 했습니다. 옷차림도 신경 썼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아파트 앞에 검은색 SUV가 멈춰 섰습니다. 외제차였습니다. 선옥은 그 차가 며느리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진호 부부는 평범한 국산 세단을 몰았으니까요. 차에서 내린 수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크림색 니트 원피스에 캐시미어 코트를 걸쳤습니다. 손목에는 번쩍이는 팔찌가 보였습니다. 그녀의 가방은 명품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기다리셨어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차는 아, 얼마 전에 바꿨어요. 회사 일 때문에 차가 필요해서요. 선옥은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새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안전벨트를 매며 며느리의 옆얼굴을 슬쩍 보았습니다. 화장이 짙었습니다. 귀에는 작은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반짝였습니다. 차는 도심을 빠져나갔습니다. 강남을 지나 한강을 건넜습니다. 선옥은 점점 멀어지는 도심을 창밖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니?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곳이에요. 조용하고 음식도 깔끔해요. 수진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녀는 운전에만 집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선옥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방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속 불안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차는 계속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다시 좁은 지방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간간히 비닐하우스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옥은 며느리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선글라스에 가려진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5년 교직 생활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갑작스러운 친절 뒤에는 종종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 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선옥의 손은 가방 안쪽 지퍼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차는 비포장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흙먼지가 뒤편으로 날렸습니다. 선옥은 창밖을 계속 내다보았습니다. 이젠 마을 표지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여기가 어디니? 거의 다 왔어요. 수진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몇 분 뒤 차는 작은 한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송림정이라는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소나무 몇 그루와 텃밭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건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옥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바람에 소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택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요, 어머님. 수진이 먼저 걸어갔습니다. 선옥은 불안한 마음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식당 안은 깔끔했습니다. 창호지 문과 한지 조명이 따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주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네, 정수진이요. 둘은 안쪽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낮은 소반이 놓인 방이었습니다. 선옥은 방석에 앉으며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조수석에 오래 타 다리가 뻐근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생선구이, 잡채가 소반에 차례로 올려졌습니다. 정성스러운 음식이었습니다. 선옥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구나. 그래요? 저는 별로인데. 수지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SNS에 올리기엔 좀 그렇죠? 요즘은 다들 세련된 곳 가는데. 선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식사가 반쯤 끝났을 때였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수진은 가방을 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선옥은 차를 홀짝이며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옥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 화장실에 가보았습니다. 화장실 앞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방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여주인만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 일행 못 보셨어요? 아, 그분이요. 전화 받으시더니 차 타고 가시던데요. 선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차가 없었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SUV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선옥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기, 손님. 괜찮으세요? 여주인이 뒤에서 물었습니다. 선옥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혹시 여기서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있나요? 여기는 시골 더 외진 곳이라 버스가 하루에 2번밖에 안 와요. 마지막 버스는 오전에 지나갔고요. 택시도 불러야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 기사가 별로 없어요. 선옥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선옥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주인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택시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게요. 여주인은 몇 군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너무 멀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때 식당 입구로 젊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어머, 손님이 또 오셨네. 여주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부부는 선옥을 힐끗 보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산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이곳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저기요. 등산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서울 가세요? 네, 그런데 저희도 서울 가거든요. 함께 가실래요? 원래 산 좀 더 타려고 했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일찍 내려가려던 참이에요. 선옥은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 혼자 계셔서 그냥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선옥은 식당 계산을 마쳤습니다. 여주인은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선옥은 괜찮다고 음식이 맛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부의 차는 깨끗했습니다. 선옥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앞좌석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선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부부는 아파트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선옥은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어둠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은 아침에 나갈 때 그대로였습니다. 화분의 흙은 여전히 촉촉했습니다. 선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분노와 수치심과 배신감이 뒤섞였습니다. 며느리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돈이 필요했다면 말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 아니, 돈 때문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 때문일까? 선옥은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진호야, 내 아내가 아,
수진이가 말하더라.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었대. 엄마한테 미리 말씀 못 드려서 미안하다더라. 선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화났어. 수진이도 진짜 미안해 하던데. 나중에 다시 모시고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선옥은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장 앞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즐겨 읽던 역사책을 꺼냈습니다. 책장을 넘겼습니다. 남편의 메모가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선옥은 책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를 더 지켜봐야겠다고. 이번 일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인지 확인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옥은 잠을 설친 눈으로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제 제가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선옥은 말없이 며느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였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수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현관에 울렸습니다. 일어나. 선옥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일단 일어나. 바닥이 차다. 선옥은 며느리를 거실로 들였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선옥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찻잔 2개를 꺼냈습니다.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이거 마시고 진정 좀 해. 감사합니다, 어머님. 수지는 2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옥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눈물 떨리는 손, 고개 숙인 자세.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35년간 교단에서 본 연기들을, 숙제를 안 해온 아이의 눈물, 거짓말하는 학생의 떨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그녀는 배웠습니다. 고개 들어봐.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선옥은 며느리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어머님, 됐다. 이제 그만 울어라. 선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거라. 수지는 몇 번 더 사과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선옥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뱅킹 화면에 접속했습니다. 2년 전부터의 거래 내역이 펼쳐졌습니다. 선옥은 천천히 화면을 내렸습니다. 정수진에게 이체 마이너스 200만 원. 정수진에게 이체 마이너스 150만 원. 정수진에게 이체 마이너스 300만 원. 매달 빠짐없이 송금한 기록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생일마다 보낸 돈도 있었습니다. 결혼 자금 보태라고 준 1,000만 원도 있었습니다. 선옥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숫자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4,800만 원.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퇴직금 일부였습니다. 노후를 위해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렵다고 할 때마다 보냈습니다. 창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병원비가 급하다고, 집 수리비가 모자란다고 등등. 선옥은 며느리의 SNS를 검색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태그된 게시물들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 해외여행 사진들, 최신형 스마트워치를 찬 손목. 선옥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가방의 로고가 또렷했습니다. 가격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더 내려가자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언니 요즘 완전 승승장구네. 시댁 복 터졌다. 며느리의 답글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잘해주셔서 예뻐하는 나에게 돈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선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스크린샷이 저장되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진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 잘 지낸다. 수진이가 정말 미안해 하더라. 엄마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대. 선옥은 사과를 깎았습니다. 칼날이 매끄럽게 움직였습니다. 진호야. 수진이 회사 어디 다니니? 응? 왜? 그냥 물어봤다.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해. 가끔 프로젝트 들어오면 바쁘고.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리랜서. 불규칙한 수입. 하지만 명품과 외제차를 살 수 있는 수입. 그럼 걔 요즘 일 많이 들어오니?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수진이가 일 얘기는 잘 안 해서. 진호는 사과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선옥은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너 요즘 힘드니? 아니, 괜찮아. 회사 일이 좀 많긴 한데. 진호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선옥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SNS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친구들의 계정 태그된 사진들 댓글 하나하나를. 한 게시물에서 멈췄습니다. 3개월 전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찍은 셀카였습니다.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돈으로 쇼핑. 행복. 감사는 무슨. 선옥은 스크린샷을 또 찍었습니다. 폴더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선옥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어디선가 사람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액자 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 선옥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 뭘 해야 하는지.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돈이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아들을 위해 아낀 돈이었습니다. 선옥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우리 선옥이와 행복한 노후를 위해. 그녀는 통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연기를 한다면 선옥도 할 수 있었습니다.
35년간 학생들 앞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 증거를 모으는 법,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법을 알았습니다. 선옥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날짜와 금액, 증거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빠뜨린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펜을 놓았습니다. 공책에는 2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선옥은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녀는 공책을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이제 때를 기다릴 차례였습니다. 선옥은 백화점 안내 데스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VIP 라운지 예약 확인되셨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은 직원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VIP 라운지는 조용했습니다. 라운지에 들어서니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선옥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2시 정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도착했어. 어디 계세요? VIP 라운지야. 안내 데스크에 물어보면 알려줄 거다. 몇 분 뒤 진호와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핸드백도 새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수진이 밝게 웃었습니다. 앉아라. 선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둘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여길? 진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이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네,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방이 낡아 보이더구나. 새 명품 가방 하나 사주려고. 어머님, 정말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전에 할 얘기가 있다. 선옥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투명 파일을 꺼냈습니다. 진호와 수진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열어봐. 수진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은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송금 내역마다 형광펜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2년간 내게 보낸 돈이다. 총 4,800만 원. 선옥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SNS 캡처 화면들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사진들. 창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지. 병원비가 급하다고도 했고. 어머님, 저 마지막 장 보렴.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댓글 캡처였습니다. 예뻐하는 저에게 시어머니가 돈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해시태그 시어머니 돈으로 쇼핑. 진호가 파일을 빼앗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아, 이게 대체. 오빠, 아니야. 이건 말해봐. 창업한 거 맞니?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간 적도 없지? 선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백화점, 명품 매장, 고급 식당, 전부
내가 보낸 돈으로 산 거구나. 어머님,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설명은 됐다. 선옥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골 출신 시어머니가 뭘 알겠어. 그냥 돈만 주면 되는 거지.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카페에서 친구들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 가는 거 진짜 짜증나. 근데 돈은 받아야 하니까 참는 거야.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건데. 미리 받는 거라고 생각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라운지는 고요했습니다. 진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진아, 이게 내 진심이었어?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봐. 진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빠, 그렇게 우리 엄마를 무시했던 거야? 돈만 뜯어낼 대상으로 본 거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이제 그만 울어라. 선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내가 산 명품들 다 팔아서 돈 갚아라. 한 푼도 못 깎아준다. 어머님. 그리고 진호야, 선옥은 아들을 보았습니다.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똑똑히 봤지?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를 탓하는 게 아니다. 다만 이제는 내가 판단해야 할 때야. 선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수진아, 너한테 줄 선물은 없다. 대신 교훈을 하나 주마.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이용하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선옥은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가 아내를 나무라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선옥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로비로 내려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선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5년간 교단에 섰던 힘이 여기서 나왔구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거짓을 폭로하고 옳은 것을 가르치는 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호였습니다. 엄마, 나 지금 수진이랑 시간을 가지려고요. 당분간 따로 지낼 거예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잘 봤어야 했는데. 됐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전화를 끊고 선옥은 걸었습니다. 백화점 거리를 지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선옥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접어둔 종이가 있었습니다. 펼쳐 보았습니다. 여행사 팸플릿이었습니다. 유럽 문화 기행 15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루브르 박물관, 바티칸, 노이슈 반슈타인 성. 평생 책으로만 가르쳤던 곳들이었습니다. 선옥은 팸플릿을 접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살 시간이라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아닌 박선옥으로서의 삶을.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옥은 여행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가지를 차곡차곡 개어 넣었습니다. 여권과 항공권을 확인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호였습니다. 엄마, 들어오너라. 진호는 홀로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여위었습니다. 수진이는 친정에 가 있어요. 명품들 다 팔아서 돈 갚았어요. 통장으로 확인하셨죠?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800만 원이 돌아왔습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 우리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선옥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5년 동안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았네요. 내 잘못은 아니다. 아니에요. 제가 엄마한테 소홀했어요. 아내 편만 들었고.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는 앞을 보면 되지. 선옥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엄마는 여행 가시는 거예요? 진호가 가방을 보며 물었습니다. 응, 유럽에 다녀올 거다. 혼자요? 혼자가 편하더구나. 선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얼마나 가실 건데요? 보름. 길면 한 달. 진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좋은 여행 되세요. 그리고 응?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뭐가 고맙니? 엄마가 참고 기다려주신 것, 진실을 보여주신 것,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선옥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진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지 마라. 내 아들. 네, 진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공항은 붐볐습니다. 선옥은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가볍게 떠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는 정시에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강이 가늘게 보였습니다. 아파트 숲이 구름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선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3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홀로 지낸 시간들, 며느리에게 당한 배신. 모두 아팠던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센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선옥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를 건너 루브르로 향했습니다. 유리 피라미드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박물관 안은 경이로웠습니다.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 니케. 교과서에서만 보던 작품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선옥은 한참을 서서 그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5년간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들. 이제야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바티칸을 찾았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앞에서 목이 아플 때까지 올려다보았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노이슈 반 슈타인 성을 방문했습니다. 산 위의 성은 동화 속 그림 같았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루투비 2세의 꿈이 담긴 성이라고. 선옥은 성 테라스에 섰습니다. 알프스 산맥이 멀리 보였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꿈. 그녀도 꿈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세계를 여행하는 것.
책에서 읽은 장소들을 직접 보는 것. 남편은 먼저 떠났지만 선옥은 혼자서라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파리의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카페라떼를 주문했습니다.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여행 일기라고 첫 줄에 적었습니다. 루브르에서 모나리자를 보았다. 생각보다 작았지만 그 미소는 신비로웠다. 35년간 학생들에게 설명했던 그 미소를 마침내 직접 보았다. 바티칸에서는 울컥했다. 천장화의 신의 손가락과 아담의 손가락이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그 순간, 인간과 신의 만남, 그야말로 감동이었다. 노이 슈반슈타인, 성에서 깨달았다. 나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64세가 늦은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선옥은 펜을 멈췄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파리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자전거가 지나가고 비둘기가 날아다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시어머니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 이름, 박선옥으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가겠다. 배신의 순간이 새로운 출발이 되었다. 절망이 자유가 되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카페라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했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진호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천천히 다녀오세요. 선옥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있다. 너도 건강해라. 사랑한다. 메시지를 보내고 그녀는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에펠탑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그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석양이 에펠탑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선옥은 그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약속한 거 기억하죠? 언젠가 함께 유럽에 가자고. 당신은 못 왔지만 난 왔어요. 당신 못 가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이제는 제대로 살 거예요.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박선옥으로서. 선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에펠탑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고 연인들이 키스했습니다. 선옥도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에펠탑과 함께 셀카를 찍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짜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SNS에도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녀만의 기억으로 남겨둘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선옥은 호텔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파리의 밤거리는 낭만적이었습니다. 카페마다 사람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리 악사가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그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서울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지. 봉사활동을 해볼까?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는 일. 아니면 다시 공부를 해볼까?
미술사든 역사든 가능성은 무한했습니다. 64세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선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내일은 베르사유 궁전에 갈 것입니다. 모레는 몽마르트 언덕에 오를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정하면 됩니다. 계획은 유연하게, 삶은 자유롭게. 선옥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날고 있었습니다. 가볍고 자유롭게 구름 위를 날아갔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늘이 아닌 스스로 빛나는 존재로.